네, 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조사반문론 요약 챕터 네 번째 중에 파트 1입니다. 두 번째이죠. 두 번째 자료 수집 부분에서 오차와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반문론에서 연구의 문제, 가설 설정, 조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보고서 작성 부분에서 자료 수집 방법 부분입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에서 자료의 구분, 측정, 또 그 다음에 표본 추측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타임에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부터는 5차 부분을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차 또는 오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선 차이점을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라는 것은 관측값에 하고 실제 값과의 차이를 우리는 오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차가 나오는데, 자, 제가 실제값과 관측값의 차이인데 실제값이 오른쪽이에요. 참값이 오른쪽, 그 다음에 관측값이 됩니다. 다시요. 관측값 빼기 실제값.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실제로 관측이 가능한 값들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오류라는 것이 더 좀 광범위한 내용인데 비정형 자료, 그러니까는 계산이 안 되는 것들, 본질과 다른 것들, 이것을 우리는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표본 오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본 오차라는 것은 표본 추출 과정에서 무조건 발생하는 오차를 우리는 표본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로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표본 오차라고 하는데, 표본 오차를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표본 오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표본 오차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 증가가 되지만 표본 오차는 무조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 오차를 줄이려면 우선은 크기를 증가를 시킨다. 그럼 모집단하고 근접해지기 때문에 표본 오차 자체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비표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커지는데 어떤 것이 더 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비표본 오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비표본 오차에서는 오류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요, 오차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선은 오차라는 것은 계산이 가능한 값들이고 오류라는 것은 계산이 안 되는 것들도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오류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오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요. 비표본 오차 중에 측정의 오차입니다. 측정의 오차에서는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 오차는 일정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오차로서 타당도가 증가되면 체계적 오차는 감소하게 되고요, 타당도가 낮아지면 체계적 오차는 커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비체계적 오차는 무작위로 발생하는 오차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와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지면 비체계적 오차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신뢰도가 낮아지면 비체계적 오차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비표본 오차에서 가장 중요한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는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 설계상, 현장, 처리상, 무응답 등등등이 나오시는데, 그 외에도 오류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당되는 부분에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들은 기출문제 풀이 내용에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간략한 요약자료만 말씀 좀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조사 설계상의 오차에서는 불포함의 오차, 부적합한 대상의 오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불포함 오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은 것을 말하죠. 포함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표본 프레임의 오차, 해당되는 표본 프레임을 잘못 설계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해당되는 조사 설계상의 오차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조사 선장상의 오차입니다. 오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조사자와 응답자의 환경, 선장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사 선장상의 오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사 처리상에는 입력이 잘못되거나 부호가 잘못되거나 잘못 입력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사 처리상의 오류라고 보실 수 있고요. 무응답의 오류,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겠죠. 회피, 이런 것들 우리는 무응답의 오차, 오류라고 이거는 오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오류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도 불포함 오류하고 표본 프레임의 오류 있는 부분이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차이점이 있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불포함은 포함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하고는 좀 별개라는 내용들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려보고요. 이런 측정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측정 대상자, 측정자, 환경, 도구, 범위, 그 다음에 인용정보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측정 대상자가 잘못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성이 잘못됐거나 선정이 잘못됐거나 그다음에 응답자의 기분, 심리, 피로 등에 따른 문제점을 측정 대상자, 그러니까 표본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한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원입니다. 조사원 성별, 말투, 옷차림, 자세 등등을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측정 환경, 그러니까 장소나 시간, 뭐 각종 기후 등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날씨 등등을 환경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 온도 등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측정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조사 문항, 응답 항목, 용어 등에 따라서 문제점. 그 다음에 범위가 연구 대상이 비현실적이거나 실제로 측정이 어렵거나 조사 대상 범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죠. 부정확한 인용 정보입니다. 타당도, 신뢰도 낮은 정보를 인용한다거나 소수점이 잘못되거나 그런 경우가 부정확한 인용 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것은 측정 오차에서 발생하는 원인은 측정 대상자, 측정자, 환경, 도구, 요 네 가지는 무조건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정도는 무조건 숙지하시고 서술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은 오차를 감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 오차를 감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우선은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 부분에 대해서는 표본 오차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증가를 시킵니다. 증가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철저한 과학적인 표본 설계를 적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비표본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응답자 수준에 맞는 내용들, 조사원의 교육, 설계상의 검증 이런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죠.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표본 오차는 없어지지만 비표본 오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수조사가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표본 추출 설계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 우선 설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표본 추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모집단을 대상을 결정하죠. 거기에 맞는 리스트를 확보하게 되는데 모집단 전체 리스트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표본의 리스트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부를 뽑아내게 되는데 어떤 방법을 추출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할 거냐, 확률이냐, 비확률이냐, 아니면 접목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모집단의 범위, 대상 설정, 그 다음에 리스트 확보, 그 다음에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해야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 추출 방법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이제 표본 프레임입니다. 조사 대상자를 최대한의 최신의 정보를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포괄성, 효율성, 추출 확률, 일반화 정도를 준수하는 게 좋은데 다 충족하기는 쉽지 않아요. 포괄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포할 수 있어야 된다. 효율성은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진 않느냐, 이것이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락된 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내용들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효율성이 될 것이고요. 추출 확률은 동등하게 추출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대중화, 그 다음에 일반화가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표본 추출 방법은 과학적으로 할 거냐, 비과학적으로 할 거냐, 즉 확률로 접속할 거냐, 비확률로 접근할 거냐. 표본의 크기는 적절한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표본의 크기가 증가되면 비표본 오차가 그러니까 표본 오차가 줄어들죠. 하지만 비표본 오차가 증가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표본의 크기,
선정하실 수 있어야 되고 시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표본 추출 방법. 표집이라고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표집이라는 말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확률 표본, 비확률 표본 추출법입니다. 확률 표본법이라는 것은 추출 방법이라는 것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이 추출되는 확률이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표본 선정이 없거나 낮은 비용, 그다음에 추출될 확률이 없는 경우,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트가 없는 경우죠. 리스트가 없는 경우,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표본 선정이 어렵거나 표본 틀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장점은 낮은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이 좋죠. 하지만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라는 점 말씀 좀 드려봅니다. 확률에는 단순 무작위, 개통을 체계적 추출 방법이라고 해요. 층화, 집락, 이거 하나만 쓰기도 하고요, 종합적으로 혼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확률에는 편의, 판단, 할당, 스노우볼,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렇진 않지만 기본적인 틀은 살펴보셔야 돼요. 자, 단순 무작위라는 것은 선택될 확률이 모두 동일하게 배정하는 것을 단순 무작위, 전체에서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개수만큼만 추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개통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무작위, 그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층화 추출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으로 층을 나누게 되는데, 집단을 나누게 되는데, 집단 간에는 이질, 집단 내부는 동질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집락은 일정한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게 되는데, 집단 간에는 동질, 집단 내부는 이질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을 집락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집락 표본 추출 방법은 군집 추출 방법이라고도 해요.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도 해요. 자, 층화 추출 방법은 워낙 다양한 방법 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화적인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입니다. 확률 표본, 비에 비해서 비확률은 표본 선정이 어렵지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편의는 조사자가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고, 판단은 일부러 편중되게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편의와 판단을 딱 구분하기가 쉽진 않은데, 편의는 길 가는 사람들을 아무나 선정하는 방법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판단은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디에 많을 것이라고 그 조사 대상자 지역을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길이나 가서 조사하는 거고, 이거는 지역을 선정하고 거기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즉 일부러 편중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다음 할당 추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할당이라는 것은 층하고도 비슷합니다. 일정한 기준으로 층을 나누게 되는데, 집단을 나누게 되는데, 집단 간에는 이질, 집단 내부에는 동질적으로 분리하게 되고요. 대신에 자기적으로 표본을 추출한다는 부분에서 층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할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할당이라는 것은 배분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고요. 배분이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그냥 할당이라고 할당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비확률 표본 추출에 할당 표본 추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정한 기준으로 집단과 집단을 나누게 되는데, 집단 간에는 이질, 집단 내부는 동질적으로 배분하고, 일정한 가학적으로 할당을 배분해서 추출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층화 표본 추출입니다. 배분을 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할당이란 말 자체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층화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쪽은 비확률이에요. 난 스노우볼입니다. 누적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누적이라고 칠게요. 네, 누적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적으로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소개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표본을 확대하는 방법들, 이것을 우리는 스노우볼, 누적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 방법은 과학적으로 반복 측정했을 때 해당하는 부분이
과학적으로 추출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하고요. 비확률은 확률 쪽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성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부분으로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상으로 저와 함께 간략하게 자료 수집 부분의 챕터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5차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5차 표본 추출 방법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숙지해 주시고 서술까지 하실 수 있는 김에 서술까지 반복해서 연습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사경원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